예,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여러분들 고생들 많이 하셨죠. 또 지금 마지막 시간들을 잘 보내고 계실 텐데, 모의고사 2회 마지막으로 한번 점검하는 기회를 가져보시죠. 자, 근데요, 마지막이 모의고사는 맞아요. 여러분 점수에는 신경 쓰지 마십시오. 네, 경제학 같은 경우에는 우리 노무사 평균 수준보다는 약간 난이도가, 체감 난이도가 높게 느껴지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점수에는 여러분 점수 좀 미흡하게 나왔다 해서 실망하실 거 전혀 없고요. 그 대신 이 보기를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좀 필요한 문제들을 많이 냈으니까 마지막에 정리 잘 하시는 걸로 하시죠. 그 점수가 좀 아주 불쾌하게 나왔다. 그래도 너무 신경 쓰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25문제인데요. 좀 빠르게 해서 우리 1시간 안에 하여튼 마무리를 좀 지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대신 제가 해설은 아주 자세하게 붙여놨어요. 해설 자세하게 붙여놨으니 그 해설을 참조하시고요. 제가 설명은 간단하게 핵심 중심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입니다. 자, 1번 문제는 이제 시장의 여건 변화죠. 그런데 가장 크게 보면 수요 공급이 탄력, 비탄력일 때, 그때 이제 여건이 변화해서 공급이 변화할 때, 둘 다 비탄력적일 때는 가격 변동 크고 수량 변동 작죠. 둘 다 탄력적일 때는 수량 변동이 크고 가격 변동이 크지 않습니다. 요건데, 이 문제는, 그쵸? 1번 같은 거 보면, 수요 곡선은 매우 탄력적인데, 공급 곡선은 매우 비탄력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일이 그림을 그려서 판단해 보셔야 돼요. 그럼 이제 1번 문제는 거래량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뭐냐? 그러면 두 개 이렇게 놓고 보면 둘 다 탄력적인 경우인데, 근데 이제 보기를 보게 되면 1번이 얘는 탄력적인데 얘가 비탄력적이면 둘 다 탄력적일 때에 비해서 이 경우가 훨씬 더 많이 변하겠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말이에요. 하나하나씩 그려가면서 판단해 봐야 되는 문제예요. 둘 다 탄력, 둘 다 비탄력일 때는 답이 쉽게 나오죠. 그래서 그림 그려놓고 했으니까 한번 귀찮지만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소비자 잉여의 문제예요. 소비자 잉여인데 문제를 보니까 공급 감소, 수요 증가 뭐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따져봐야 되죠. 공급이 감소한다. 1번 보기. 그러면 공급이 최초 균형, 소비자, 생산자 잉여 있었는데 공급이 줄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가격 오르고 거래량 줄게 되니까 소비자 잉여가 줄게 되죠. 이게 답입니다. 2번 수요가 증가해서 가격이 오른다. 수요가 증가한다 하게 되면 이런 거 시험 문제 나오면 일일이 여백에다 그려보시고 확인해 봐야 돼요. 수요 증가하면 어때요? 그렇죠. 소비자 잉여도 증가하고 생산자 잉여도 증가하게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수요가 증가할 때는 모든 잉여가 증가합니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3번하고 4번은 탄력도죠. 자, 보세요. 공급이 주어져 있는데 수요가 탄력적이면 어때요? 소비자 잉여가 작죠. 자, 공급은 주어져 있을 때 비탄력일 때가 소비자 잉여가 더 커지게 되죠. 그래서 어떠한 균형에서 비교해 볼 때는 그려보셔야 돼. 그렇죠? 탄력적일 때 잉여 작다. 완전 탄력, 수평선이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소비자 잉여가 한 푼도 얻게 되겠죠. 자, 4번도 마찬가지. 이건 공급의 탄력도. 공급 탄력도는 수요 곡선 주어져 있을 때 공급이죠. 그럼 여기에 공급의 탄력도인데 이것도 공급이 탄력적이면 생산자 잉여가 작고 비탄력적이면 커지게 되죠. 그래서 둘 다 비탄력적일 때 잉여가 커지게 되는데 4번 같은 경우 공급 탄력성이 클 때 소비자 잉여는 어때요? 그렇죠. 소비자 잉여는 아무 상관없어요. 이거 주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급
생산자 잉여가 변화하는 것이지 소비자 잉여는 전혀 아무 변화가 없고요. 5번이요. 소비자 잉여를 늘리는 정책은 자원 배분의 효율성도 제고한다. 이거 그러지 않죠. 예를 들어서 소비자 잉여가 증가했다. 그러면 이런 균형에서 소비자 잉여가 증가하려면 아까 봤죠. 수요가 증가해야 되죠. 그럼 소비자 잉여가 증가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조금 같은 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소비자에게 보조금을 주나 또 생산자에게 보조금 주나 마찬가지인데 이때는 잉여는 증가하지만 어때요? 자중 손실이 발생하게 되죠. 왜? 그렇죠. 보조금 지급하려면 재정 지출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소비자 잉여가 증가했다. 자원 배분의 효율성도 제고한다. 그건 아니다 이거지. 자, 103번입니다. 자, 요 103번 문제는 문제를 보아하니 어때요? 효용 극대화 소비자 합리적 소비 선택인데 가만 보면 한계 효용이야. 그러니까 한계 효용이 이론의 효용 극대화 조건 가중된 한계 효용이죠. 이론어치 효용이란 말이야. 그래서 답이 1번이 되겠죠. 각재와 지출되는 금액 단위당 이론어치 한계 효용. 그렇죠. 이때가 극대화다 이거죠. 다른 거는 뭐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자, 그럼 104번은 탄력도 얘기입니다. 옳은 것을 찾으세요. 그럼 이제 빨리 한번 읽어볼까요? 1번 어느 재화의 가격이 올랐을 때 지출액이 변하지 않는다. 가격이 변화해도 지출액이 변하지 않는 경우는 직각삼곡선. 모든 점에서 탄력도가 1일 경우이죠. 틀렸고요. 두 번째, 가격이 오를 때 수요량이 증가했다면 가격이 오를 때 수요량이 증가했대요. 이게 뭐죠? 보통은 다 우하향하는데 기텐제죠. 예. 그리고 기텐제는 뭐예요? 열등제죠. 아주 예외적인 극단적인 열등제니까 이게 답입니다. 자, 3번 소득 5% 증가 수요 10% 탄력도 2죠. 소득이 소득 탄력도가 2란 말이야. 2면은 뭐예요? 사치품이죠. 소득 탄력도가 플러스면 정상제. 그게 1보다 크면 이 재화는 사치품. 0보다 크되 1보다 작으면 필수품이죠. 그래서 3번이 틀렸다. 3번은 틀렸고. 4번 X재화 가격이 오를 때 교차 탄력도가 마이너스다. 교차 탄력도가 마이너스면 서로 가격이 올랐을 때 교차 탄력 음수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가 되면 이건 보완제죠. X 가격이 오른다. X 가격이 오게 되면 X 소비량이 줄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Y제 어때요? 보완제 동시에 소비해야 되는데 X가 줄었으니까 Y 수요가 이렇게 줄어드는 것이었죠. 예. 5번 기텐제입니다. 기텐제는 뭐죠? 열등제야. 그럼 이거 한번 정리해 볼까요? 가격이 내릴 때 대체 효과에 따르면 X 상대 가격이 내리면 상대적으로 싸지니까 소비를 많이 늘리려고 하겠죠. 소득 효과입니다. 가격이 내리며 실질 소득이 증가했는데 정상제라면 소비가 증가하죠. 열등제는 소득이 증가할 때 오히려 소비가 줄게 되죠. 그래서 서로 상충되는 효과를 갖게 되는데 열등제. 근데 일반적인 열등제는 어때요? 대체 효과보다 요 소득 효과가 작죠. 그래서 이제 가격 효과가 마이너스가 되는 것인데 기텐제는 대체 효과보다 열등제인데 요 소득 효과가 더 크게 되면은 우상향하는 것이었죠. 수요곡선. 그리고 이제 기텐제는 꼭 한번 잘 챙겨 주시고요. 자, 그럼 105번입니다. 임금과 노동 공급량에 대한 설명에 가장 적절한 걸 찾으세요. 1번
임금이 상승하면 시장 공급량은 항상 감소한다? 그렇지 않죠? 임금이 오를 때 후방물질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임금이 오를 때 노동 공급량이 처음에는 증가 감소인데 증가할 때 어때요? 대체 효과가 소디 효과보다 크고 후방굴절할 때는 대체 효과보다 소디 효과가 더 크고 그러니까 항상 감소한다 볼 수 없단 말이에요. 두 번째요. 임금이 상승하고 할 때 하여 임금이 상승해서 근로시간이 줄었대. 그럼 임금이 올랐는데 근로시간이 줄었으니까 후방굴절 여기 얘기죠. 노동 공급, 잠깐만요. 다시요. 임금 수준이 상승하여 여가 시간이 줄었다며. 그렇죠. 요거가 2번이 틀렸지. 임금이 올랐는데 여가의 소비 시간이 감소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노동 공급은 증가하죠. 네,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요건 뭐, 어떻게 보면 그 상황 판단, 뭐 쉬운 얘기지만 이렇게 한번 했죠. 그럼 노동 공급 곡선은 항상 정의 길이를 갖게 되고 3번 보시죠. 자, 요거 3번하고 4번 여기 재밌는데 임금이 올랐는데 그러면 대체 효과는 여가의 상대 가격이 오르게 되니까 어때요? 여가 소비는 줄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이제 대체 효과만 묻고 있어요. 그럼 임금이 오를 때 대체 효과 요거 줄어요. 그럼 노동 공급은 증가하죠. 소득이 증가해서 어떻게 될까? 소비가 증가하게 될 것이다. 그렇죠? 임금 상승은 재화, 여가 모두 소비를 늘린다. 여가 소비는 줄게 되죠. 그러나 소득은 증가해서 재화 소비는 증가하겠죠. 저거 틀렸단 말이야. 4번입니다. 임금의 상승은 재화 소비와 여가 소비를 늘리는 소득 효과를 묻고 있어요. 이번엔 대체 효과가 아니라 소득 효과야. 그럼 보세요. 임금이 오르면 근로자 소득이 증가해.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여가는 정상제니까 여가 소비가 증가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여가 소비 증가했고 여가 소비 증가하니까 아까 요거처럼 말이요. 노동 공급이 줄었죠. 소득, 소비가 줄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 3번과 4번 한번 챙겨주세요. 5번. 임금이 오를 때 개인의 노동 공급량은 대체, 소득 효과, 그 상대적 크기에 따라서 아까 요 말씀이죠.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다. 그래서 노동 공급에 관한 말씀 이렇게 드렸고 자, 그런데요. 106번 같은 문제는요. 사실 우리가 시험 문제 이게 실제 시험장에서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이런 문제 풀면 안 돼요. 그렇죠? 왜 그런가 한번 보시죠. 단기, 장기 그러면 106번 문제는 우리가 단기에 보면 말이죠. 평균 비용보다 가격이 높으면 초과 이윤이 있죠. 만약에 가격이 같으면 초과 이윤 없고 정상 이윤만 존재하죠. 만약에 뒤집어져. 평균 비용이 더 높다. 그러면 손해를 보죠. 그때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것이 그러나 손해는 보지만 가격이 AVC보다 높을 때는 고정비용 일부를 충당하니까 생산을 계속해야 되죠. 근데 이제 가격이 쭉 내려 손해인데 AVC하고 같아질 정도가 되면 이때는 셧다운 포인트죠. 조업 중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때는 어떻게 돼요? 고정비용 전체 다가 손해가 되는 것이죠. 단기에는 이렇습니다. 그런데
장기는 어때요? 그러니까 단기에는 손해보면서 생산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평균 비용보다 가격이 싸지만 AVC보다. 그러나 장기는 그런 거 없죠. 장기는 무조건 어떻게 돼? 가격이 평균 비용보다 더 싸다 하게 되면 요 순간 셧다운 포인트야. 그러니까 장기에는, 그렇죠? 이때 문 닫죠. 단기에는 AC보다 작지만 AVC하고 같을 때 여기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 하게 되면 그거 아주 해설 보시면 골치 아프죠. 평균 비용, 가변 비용, 평균 가변 비용, 한계 비용 쭉 구해가지고 챙겨봐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거는요, 내가 문제를 내놓고도 조금 심한가, 여러분들 시간 너무 보내실 것 같아서요. 그냥 이 표 말고,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 보시죠. 이런 식의 문제가 가끔 출제되기도 해요. 그렇지만 이거는 이제, 실제로 만약에 현장에서 시험 문제가 나온다면, 아, 이거 풀다가 일일이 그 표를 완성해야 되는데, 그 시간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거기 데이터는 한번 시간 되면 한번 보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걸로만 그냥 정리하시죠. 그렇죠? 장단기 조업 중단에 관한 얘기였어요. 자, 그럼 이제 107번입니다. 독점이죠. 독점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보세요. 시장 수요 곡선이 있습니다. 그럼 요게 시장 수요 곡선이 평균 수익 곡선이죠. MR은 직선의 경우 기울기 2배죠. 근데 보세요. 기울기가 2배니까 여기 선분 길이가 같잖아요. 그럼 독점의 경우에 MR이 제로가 되는 점은 수요 곡선의 중점이니까 요 점에서 탄력도가 1이 되죠. 그러니까 독점의 하나 아주 중요한 특징은 독점 기업은 어느 경우에도 항상 어때요? 탄력적인 구간에서 균형이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요거 일단.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답이에요. 나머지는 뭐 한계 비용, 한계 수익, 요게 MR이니까 MC가 주어지게 되면 MRMC 여기서 생산한다. 공급곡선 존재하지 않죠. 그냥 MC일 뿐이에요. 독점의 경우에는 그때그때 수요와 비용 조건에 따라서 균형이 바뀌기 때문에 일관된 형태를 갖는 공급곡선은 없다. 독점 기업에 대한 수요 곡선은 우하향하죠. 우하향하는 수요를 독점 기업이 전부 전담하게 되겠죠. 독점 기업은 완전 경쟁에 비해서 적은 생산이다. 자, 보세요. 완전 경쟁이라면 여기서 하겠죠. 여기에 공급 곡선, 수요 곡선. 독점이니까 생산량은 줄고 가격은 높게 결정이 되죠. 그때 이 빨간 것이 독점에 따른 자중 손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독점과 단기 완전 경쟁 균형 이런 거를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108번 문제는 요거는 사실 맞아. 출제 확률은 높지 않으나 그래도 우리가 개념을 혹시 해서 한번 다뤄본 문제인데요. 평균 세율과 누진 세율이라는 개념이에요. 간단하니까 한번 보세요. 거기 해설표 한번 보세요. 누진세라는 게 그런 거죠. 1,000만 원 이하 소득에 대해서는 세율 제로.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 비과세 하는 것이고요.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그 위에 1,000만 원에 대해서는 세율 10%, 2,000만 원 이상 3,000만 원에 대해서는 15%. 이런 식으로, 그렇죠? 구간별로 세율이 다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요 1,000만 원에 대해서는 세율 제로예요. 그럼 나머지 1,000만 원이다. 그러니까 요 구간은 어떻게 돼요?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10%. 그리고 요 1,000만 원
요거는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까지 요 1천만 원에 대한 세금이 15%. 3천 이상 4천만 원이 되는 요 1천만 원에 대해서는 세율이 25%. 맞죠? 이렇게 부과되고요. 4천만 원 이상 소득에 대해서는 50%. 이렇게 매기는 게 누진세다 이거지. 근데 하나 볼까요? 이렇게 매기는데 광수소득이 7,500만 원이다. 광수소득이 전체 7,500만 원이면 자 7,500만 원 중에서요 1,000만 원에 대해서는 세금 제로죠. 1,000만 원, 2천만 원에서 10%니까 10% 750만 원 내죠. 그 다음에 2천만 원 이상 요 1,000만 원에 대해서는 15%. 15%니까 750만 원. 이거 두 개 더하면 얼마가 됩니까? 여기에 325만 원 더해야 되니까 1,025만 원 되나요? 계산해 놨으니까 봐주세요. 그리고 3천에서 4천, 요 1,000만 원에 대해서는 25%니까 요것에 0.25 곱하고 그리고 보세요. 여기까지가 지금 4천만 원이죠. 7천만 원이니까 4천만 원을 넘는 소득 요것에 대해서는 세율 이런 식으로 세금 매기는 것이 소득세다. 요거 누진세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평균 세율이 얼마냐? 평균 세율을 어떻게 구할까요? 이렇게 해서 조세를 전부 구해봤어요. 그럼 우리 계산해봤더니 조세 청액이 2,25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총 소득 7,500만 원에서 하는 게 이게 평균 세율이에요. 누진 세율은 이 전체 구조를 누진 세율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요.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건 누진세죠. 누진세인데 진정한 누진세는 뭐다? 그렇죠? 소득이 많을수록 소득이 증가할수록 한계세율을 커지는데 실제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소득이 증가할수록 이 평균 세율이 높아질 때 이게 진정한 누진세다. 뭐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요거는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되겠고요. 한번 봐주십시오. 근데 평균세율 한계세율 개념이 요것이 중요하죠. 소득세제 논쟁이나 이런 데서도. 그래서 한번 다뤄봤습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109번 문제네요. 요거 아주 모르기 쉽게 할 수 있는 얘기인데 우리 노동시장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관심을 가지고 보자고요. 생산물 노동시장이 모두 완전 경쟁일 때 한 기업의 노동 수요 곡선 노동시장 완전 경쟁이에요. 그러면 시장 임금 결정된 게 개별 기업 입장에서는 프라이스 테이커니까 MFC가 되죠. 개별 기업 이익극다 조건 VMP죠. 생산물이 완전 경쟁일 때 VMP 이렇게 되죠. 원래 이익극다 조건 MFC, MRP인데 이렇게 됐었죠. 근데 생산물이 완전 경쟁일 때는 가격하고 MR하고 같아서 VMP로 분석하잖아요. 그러면 얘가 뭐야? 개별 기업의 노동 수요 곡선이 되고 요걸 전부 수평합해서 시장의 노동 수요 곡선이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질문은 뭐죠? 노동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그렇죠. 수학체감 법칙 때문이다. 그러니까
노동을 늘릴수록 한계 생산물 체감 법칙에서 줄어들게 되니까 우하향한다. 그쵸? 자, 그래서 노동시장 완전 경쟁일 때 요거 하나를 잘 기억해 주십시오. 관련해서 계산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하는 거니까 이응대 조건, 프라이스 테이커, MFC, VMP가 수요 곡선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10번 문제로 가시는데, 외부 효과를 내부화한다. 그럼 보세요. 외부 효과가 존재한다? 그러면 소비 측면, 생산 측면에서는 어때요? 프라이빗 MC와 소셜 MC. 사회적 비용과 한계 비용의 불일치 때문에 그렇죠. 소비의 외부성이 있다면 소비자가 느끼는 사적 편익하고 사회 전체 편익이 같지 않아서 외부 효과에 따른 비효율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죠? 외부성의 내부화란 말을 쓰죠. 그럼 내부화한다는 말은 뭐예요? 생산에선 요게 불일치, 소비에서 요거 불일치 때문에 비효율성이 존재하니까 내부화는 요거를 갖게 해주는 어떤 조치.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생산에 있어서는 우리가 공예세 같은 거죠. 그 다음에 협상에 의한 해결, 코즈 정리, 그 다음에 오염 배출권, 탄소 시장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조치를 통해서 예와 예를 갖게 만들어준다. 소비의 외부 효과는 소비에 따라서 보조금을 주든지, 그렇죠? 아니면 소비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줬다면 환경오염 부담금을 내지. 근데 여기서 환경오염은 소비죠. 소비. 흡연 이런 걸로 봐요. 그럼 흡연 때문에 환경을 더럽혔으니까 이때는 여기에 해당하는 만큼 환경오염 부담금을 물리게 되면 소비의 외부 효과를 내부화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인 개념을 이렇게 보시고요. 거리가 먼 거 뭐냐? 독감 예방주사, 보조금, 오염 배출권, 3번 벌금도. 근데 벌금은 경제학적인 방법은 아니죠. 세금인데 벌금 매기는 것도 일종의 내부화 방안이 되겠죠. 5번 담배 소비할 때 세금 부과하는 거, 건강세. 4번은 이건 이제 외부 효과하고 상관없는 거죠. 국정교과서 뭐 굉장히 한때 논란이 됐었던 얘기인데, 그래서 외부성의 내부화는 뭐냐? 이런 것들이 내부화시키는 조치 되겠죠. 그러면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개선될 수 있다. 그런 얘기야. 자, 이제 보니까 고시로 넘어왔네요. 요건 이제 미안합니다. 112번. 요거는 문제를 보니까 어때요? 그렇죠? 국민소득, 아유, 미안합니다. 111번부터 먼저 가야 되지. 요거부터 먼저 갈게요. 요거는 GNP, GNI 뭐 이런 개념입니다. 자, 그럼 요거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GNP하고 GDP의 관계 이렇게부터 시작하는 게 좋죠. 내셔널, 우리 국적의 요소가 국내외에서 생산한 거. 요거는 국적은 상관없이 우리나라 국경 안에서 생산한 것이죠. 그러면 여기다가
국외 순수치 요소 소득을 더하면 GNP가 되죠. 그러니까 국외 수치, 우리나라 요소가 외국에서 벌어온 거에서 국외 지급, 외국의 요소가 우리나라에서 벌어간 거 빼면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GNI는 어떻게 계산되죠? GNP 중심이죠. 국민총소득은 국민총생산에서 교역 조건 변화에 따른 실질 무역 손익이었죠. 그래서 이 문제는 GNP, GDP의 관계를 묻는 거예요. 그럼 보십시다. 미국에 취업해 있던 한국 사람 김 씨가 해고돼가지고 귀국했대. 그러면 김 씨의 실직 귀국이 두 나라 국민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어떨까? 어떻습니까? 미국의 GDP가 줄었겠죠. GNP는 상관없죠. 왜? 미국 국적이 아니니까, 한국인. 그래서 미국의 GNP는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한국에 왔는데 아직 취업했다는 소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의 GDP는 아직 영향이 없을 것 같아요. 한번 보자고요. 한국과 미국의 GDP가 모두 줄었다? 해보면 어떻게 돼요? 미국의 GDP는 줄었겠죠. 한국의 GDP는 몰라. 2번. 한국과 미국의 GNI가 모두 감소했다? 자, 요거 한번 보실래? 미국에 취업하고 있었을 때,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 GNP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소득에는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외국에 있지만. 근데 얘가 해고됐으니까 우리나라 GNI가 줄었겠죠. 예. 미국은 어때요? 미국의 GNI는 미국 GNP에서 요거 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의 GNI에는 포함이 안 된단 말이야. 한국의 GDP, 미국 GNI 감소. 미국 GNI에는 영향 주지 않고 한국 GDP에도 영향이 없어요. 4번. 한국 GNI, 미국 GDP. 이게 답이네요. 외국 사람,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 취업하고 있을 때 GNP 여기 포함되어 있죠. 해고됐으니까 요거 줄었어. 미국의 GDP. 요건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GDP는 국경에 상관없이 영토 안에서 생산하고 있으면 여긴 포함시키는 거니까. 그래서 4번이 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111번 문제 요거 한번 꼭 좀 잘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GNP, GDP. 그리고 GNI, 국민총소득은 내셔널이니까 GDP로 측정되는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12번입니다. 요건 우리가 잘 또 정리해 주면 좋겠는데, 문제를 보니까 무역은 없어. 폐쇄 경제인데요. 민간 소비와 투자가 얼마 되겠냐. 이건 이제 뭐 군용국물 소득 시계 해가지고 구하는 게 아니고 민간 저축 어쩌고저쩌고 돼 있는 거 보면은 항등식을 이용을 해서 볼 수밖에 없죠. 항등식은 우리나라 거시경제가 균형일 때 도출된 관계식이죠. 근데 이 문제에서는 요게 없다고 그래요. 그리고 갑시다. 국내 총 투자, 민간 저축, 정부 저축. 요 두 개 합친 것이 국내 저축이 되죠. 국내 총 저축이란 말이야. 요거는 국내 총 투자가 되죠. 그러니까 대외 부문 경상수지가 없다 그러면 요 관계식이에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질문이 민간 저축이 50억일 때
민간 소비와 투자는 각각 얼마냐? 그러면 지금 말이요. 민간 저축이 50이라고 주어져 있어요. 그때 민간 소비와 투자가 얼마냐? 투자는 여기가 있죠. 민간 소비는 그렇죠. 전체 소득에서 소비하고 투자 더하면 소득이 되고 그 중에서 민간 저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 해설 한번 봐주실래요? 항등식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전 지출이 하나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전 지출은 뭘까요? 여기 포함을 시켜야 돼요. 왜냐하면 정부가 세금 걷어서 소비 지출하고 이전 지출도 한다. 그러면 세금 걷어서 소비하기도 하고 국민에게 보조금 주는데도 사용하게 되니까 정부 저축이 T-G -TL 이전 지출 이렇게 포함된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항등식하고 이전 지출 포함됐을 때 아이디어 요거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총생산은 그렇게 돼 있는 것이니까 대입해서 한번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꼼꼼하게 반드시. 113번은 보니까 소비, 투자, 정부 지출이요. 그럼 요건 뭐예요? 보통은 3부문 정액세인데 여기 세금은 안 보이죠? 세금이 없는 3부문 모형이에요. 그러면 가장 이제 많이 출제되는 모형이 3부문 정액세 모형인데 CT0, I0, G0죠. 근데 이 문제에서는 지금 여기 없어. 그러니까 나머지 가지고 계산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제 3부문 정액세 모형인데 세금 빠지면 어떻게 되겠는가? 뭐 그런 얘기를 묻고 싶어서 다룬 문제가 되겠어요. 자, 114번으로 갑시다. 어느 경제가 장기 균형 상태에 있다. 근데 갑자기 주식시장이 폭락하고 외국으로부터 숙련 노동자 이민이 급증했대. 이런 일이 동시에 벌어질 때 현재에 비해서 새로운 장단기 균형은 어떻게 될까?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보세요. 일단 단기라고 보면 여기 AD, AS가 되잖아요. 그리고 장기가 여기 어디? 자연 산출량 수준에서 장기다. 요거 단기다. 이렇게 놓고 보면은요. 그럼 이제 이 상황을 이해가 돼야 돼요. 주식시장이 주가가 폭락했대. 자, 이건 어떤 영향일까요? 소비에 있어서 웰스 효과, 부 효과가 있었죠. 부야, 부. 금융자산, 웰스가 줄게 되니까 소비가 감소해서 어떻게 돼요? 총 수요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웰스, 부가 소비에 영향을 준다. 이것이고요. 그 다음에 해외로부터 숙련 노동자 이민이 급격히 들어왔다. 우리나라가 앞으로 이제 점점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되겠죠. 일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으로부터, 미국이 아니라 외국으로부터 해외 이민을 받아야 돼요. 그럼 보세요. 이민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주가 폭락 때문에 소비 수요가 줄었고요. 이민을 받으면 인구가 증가하니까 단기 공급이 증가하겠죠. 이렇게 될 거다. 그래 놓고 장단기 균형을 물었으니까 보기를 쭉 찾아보시면 4번이 옳은 것 같아. 자, 보세요. 단기적으로 수요 감소 공급 증가하니까 물가가 대폭 내렸겠죠. 그리고 요 GDP 이거는 어느 쪽이 변화하느냐에 따라서 약간 증가, 약간 감소할 수 있겠죠. 불분명해.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보면은 이런 변화니까 얘는 변함이 없고 물가는 내렸어요. 근데 장기는 뭐지?
아까 여기도 그렸는데 따로 그릴게요. 롱런 공급은 자연 산출량 수준에서 수직이 되죠. 장기는 물가가 변화해도 고용 불변이 돼. 수직이 되는데 실질 GDP는 증가하고 가격이 늘 거다. 그렇죠. 장기적으로 보면 인구 증가라고 하는 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나라 요소 부전량, 기술 진보, 우측 이동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자연 산출량 수준의 국민 소득은 증가하고 물가가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여기선 특히 요거 관심 가져주는 게 좋겠죠. 지금 자연 산출량 수준의 국민 소득이라고 하면 수요 변화는 소득을 변화시킬 수 없고 물가만 변화시키죠. 오로지 공급 증가만이 소득을 늘릴 수 있다. 단기에는 일일이 다 분석해서 챙겨보면 되시고요. 자, 그 다음에 115번입니다. 지금 보세요. 롱런, 총수요, 단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 생산이 자연 산출량이 여기라면은 자연 산출량 이 수준에 비해서 수요가 너무 많은 거죠. 경기 과열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수요가 요만큼에 있으면 좋았을 것을, 즉 여기서 자연 산출량 균형이 되고 물가가 되어 있을 텐데 수요가 증가했어요. 단기적으로 물가가 오르고 일시적으로 자연 산출량 수준 이상으로 소득이 증가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럼 봐봐. 1번, 2번 보세요. 경기 과열이니까 수요를 줄여야 되겠죠. 긴축, 통화, 재정 정책을 써서 케인즈적으로 보면 얘를 다시 돌려놔야 되죠. 이렇게. 3번, 4번, 5번은 통화론자 생각이죠. 이건 케인즈안들의 생각, 수요관리 정책을 통해서 해결한다. 통화론자들은. 가만 놔두면 저절로 해결될 거다 이거요. 보세요. 통화론자의 생각입니다. 경기 과열 물가가 올라. 예상 물가가 오르죠. 예상 물가가 총 공급을 변화시키죠. 감소시킨단 말이야. 실제 물가가 올라? 예상 물가가 올라서 AS 곡선이 이렇게 이동해 가기 때문에 통화론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케인즈처럼 이렇게 수요관리 정책 할 거 없다. 놔두면 저절로 균형을 찾아가게 된다 이거지. 이거만 좀 보실까요? 예상 물가 오르는데 왜 공급이 줄어들까요? 그렇죠. 근로자들이 물가 예상을 예상하고 임금 인상을 요구한단 말이야. 그럼 임금이 오르게 되면 생산비가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AS가 상방 좌측 이동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죠? 이게 거시경제에서 이제 장단기 조정에 관한 얘기예요. 그러면 답은 4번이죠. 3번 봅시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단기 총공급이 왼쪽으로 이동해서 균형으로 갈 거다. 5번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기대물가는 여기서 여기니까 더 높아지겠죠. 그 4번이 틀렸어요. 볼까요? 시간이 지나면 총수요 곡선이 얘가 좌측으로 이동한다? 그거 아니죠. 수요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이 변화해서 균형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장단기 조정에 관한 거, 케인즈적인 생각, 통화론자들의 시장을 통한 조정,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 주시고요.
실업과 인플레이션. 이거는 필립스 곡선으로 생각해봐도 좋죠. 단기 필립스 커브 우하향이죠. 얘 상충관계, 단기적으로 부의 상관관계죠. 1번은 틀렸어. 근데 장기적으로는 어때요? 요게 단기 숏런 우하향하고 롱런 필립스 커브는 자연 실업률 수준에서 수직이죠. 그럼 2번 틀렸네요. 장기적으로 부의 상관관계가 아니라 상관관계 없음. 실업률은 그대로. 인플레이션율만 변화하게 되죠. 3번. 양자 간의 관계는 장기적으로도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양자 간의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이 장기다 안정적으로 간다? 그렇지 않죠. 요거는 장기에, 그렇죠. 장단기 관계를 보면 단기적으로 불안정, 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이고, 또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어때요? 상황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율은 다르게 된단 말이야. 4번. 재정 적자 확대. 재정 적자 확대가 뭐예요? 확대 정책 쓴 거죠. 세금은 깎아주고 얘 늘렸으니까 재정 적자가 확대되는 거죠. 그러니까 확대 재정 정책을 쓴 거예요. 그럼 수요가 증가하게 되니까 어떻게 될까? 그렇죠. 인플레이션, 물가는 오르고 생산이 증가했으니까 실업률은 줄겠죠. 인플레이션율은 높아지게 되고. 상충관계입니다. 5번. 장기적으로 실업률은 자연 실업률 수준에 멈추지만 인플레이션율은 통화량 증가에 따라서 높고 낮을 수 있다. 그렇죠? 장기 이렇게 돼 있는데 보세요. 롱런이야. 통화 확대 재정 정책을 쓰게 되면 물가는 오르내리겠죠. 그러니까 확대 통화 정책 쓰게 되면 이자 인플레이션율 높아지고 낮아지고 실업률은 상관없다 이거야. 그렇죠? 그래서 장단기 필립스 커브 관계 한번 봐 주시고요. 자, 117번 문제입니다. 우리가 보면 우리 시험에서는 국제경제학이 거의 출제 안 되죠. 한 문제. 무역론에서 하나 나오든지 수지론 하나 나오든지 되게 그렇게 나오는데 무역이론의 비교의 판별하는 문제. 비교의 판별은 정말 기본적인 것이니까 이거 연습 한번 하려고 해요. 자, 제가 이렇게 했어요. 한국, 코리아, 미국, 중국, 차이나. 그래가지고 TV와 의류. 근데 우리가 이걸 XJ, YJ 통상 이렇게 놓고 풀기로 했죠. 근데 문제를 잘 읽어야 돼. 한국이 중국보다 두 재화 모두 싼 값으로 생산한다. 한국이 둘 다 싸. 절대 우위죠. 한국이 절대 우위, 중국이 절대 열이야. 그런데 TV 생산에서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더 높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 한국이 중국보다 TV, 의류 모두 싸게 하는데 TV가 더 싸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그거를 그렇게 예를 들었어요. 그렇다면 중국이 TV 가격이 20이고요. 한국의 TV 가격이 10이라고 했어요. 2분의 1이니까 절대 우위죠. 옷. 중국은 60, 한국은 40 이렇게 예를 들었어요. 그럼 이 표를 어떻게 만든 거예요? 한국이 얘보다 싼데, 그렇죠?
얘보다 싼데 더 싸다 이거지. 2분의 1이에요. 요건 3분의 2. 그쵸? 더 싼 건 요게 더 반값이에요. 요건 반값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요걸 이렇게 주고 요거 판단해 봐야 되죠. PY, PX 상대 가격 구해봐요. PY 분모 40, 10 중국 PY 60, 20 그러면 얘는 2호가 되고 그렇죠? 얘는 얼마? 3분의 잠깐만요. 60, 20 예, 3분의 1이 되나요? 3분의 1 아니잖아. 3분의 1 맞다. 그쵸? 자, 이렇게,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 수치는 문제의 상황을 쉽게 우리가 접근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보세요. 한국의 X 상대 가격, 코리아가 0.259, 중국의 상대 가격이 3분의 1인데 한국이 어때? X가 더 상대적으로 더 싸게 되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상대 가격이 X가 더 싸다? 그러면 한국은 X제 비교이고 중국은 Y제 비교이를 갖게 된다. 그렇죠? 그래서 비교이 판별하는 문제 이렇게 됐어요. 옳게 설명한 것이 뭐냐? 일단 답부터 볼게요. 5번 재화 간의 일정 교환 비율을 벗어날 때 두 나라 교역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게 뭔 소리야? 그 자유무역하게 되면 어떻게 되지? 0.25와 3분의 1 요 사이에서 결정이 되죠. 교역 조건 요거보다 크고 요거보다는 작고 요거보다 크고 사이에서 결정되는데 만약에 3분의 1보다 더 커지고 0.25보다 더 작아지면 무역은 불가능하다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게 답이에요. 그럼 하나씩 보자고. 1번 한국이 TV와 의류 모두 수출한다? 그런 건 없어. 비교 우위 수출해야지. 근데 조금 전에 따져보니까 한국은 TV, 중국은 의류, 비교를 갖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만약에 보호무역 하지 않는다면 자유무역 가능하죠. 3번. 교역이 일어나더라도 협상 능력이 약한 국가는 손해를 본다. 그렇지 않죠. 비교에 따른 무역 이론에 따르면 어떻게 돼요? 두 나라가 이렇게 상대 가격이 싼 거 여기에 비교율을 가지고 서로 수출을 하게 되면 두 나라 모두 무역이익을 보게 된다 하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118페이지 우리가 국제수지 얘기는 별로 안 나오지만 아주 기본적인 거 하나만 달아봅시다. 국제수지와 환율에 대한 설명이에요. 환율은 외환시장의 수요, 공급에 의해서 명목 환율이 결정이 되죠. 실질 환율은 국산품의 원화 표시 가격이고 환율 곱하기 외국 상품의 외화 표시 가격이 되는 거죠. 국산품 원화 표시 가격 이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의 의미가 뭐죠? 그렇죠? 국산품 수량으로 표시한 외국 상품 가격이었죠. 국산품 수량으로 표시한 외국 상품의 가격이야.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2다 계산해보니까 2가 나왔다. 그럼 어떻게 된 거야? 외국 상품 하나 사려면 우리나라 상품 2개를 지불해야 된다.
자, 이런 얘기죠. 자, 그럼 이제 가봅시다. 1번 경상수지 자본수지는 어때요? 예, 예. 경상수지가 흑잔하고 자본수지는 적잔할 수도 있고 같은 방향으로 가지 않습니다. 대개는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되겠죠. 실질 환율 하락. 얘가 내려. 그리고 외국 상품 가격이 우리나라 수량으로 표시한 외국 상품 가격이 내리게 되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렇죠. 외국 상품 가격이 더 싸게 됐으니까 환율이 내리게 되면 수출 감소, 수입 감소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우리가 볼 건 이래요. 이걸로 보시면 이해가 쉬워요. 자, 보세요. 명목 환율이 내리면 어떻게 되지? 수출 감소, 수입 증가하죠? 얘가 줄어서 경상수지가 악화가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외국 물가 내리든지 국산품 원화 표시 가격이 오르든지 그렇게 되면 수출이 줄고 수입이 증가한다. 그러니까 실질 환율이 요건데 우리가 명목 환율 변하는 건 알잖아요. 환율이 내리면 수출 안 돼. 그러니까 실질 환율과 같은 방향으로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틀렸고. 인위적인 원화 가치 부양. 이게 무슨 말일까? 한국은행이 개입해가지고서 원화 가치를 부양시켰다는 얘기는 뭐예요? 원화의 가치가 부양됐다. 그 말은 환율이 내린 거죠. 예. 그렇죠. 환율이 1,200원 하던 게 1,000원으로 내리면 똑같은 1달러 사는데 이제 싸게 살 수 있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환율이 내리게 되면 원화 가치는 높아진 거란 말이야. 그럼 어떻게 될까? 환율이 내리게 되면 아까 봤죠? 수출 증가, 수입 감소해. 그래서 적자, 경상수지 적자니까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고 감소하죠. 우리 통화 공급 함수 이런 데서 우리가 살펴보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 다음에 4번 이거 뭘까? 국내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져. 한국 경제가 어렵대. 대기업이 부도가 날지 모르는데 정정이 불안하대. 꼭 우리가 아니더라도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던 해외 자본이 빠져나가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손 털고 나가려고 그래. 그럼 어떻게 돼요? 자본 유출이면 달러를 원화로 달러 사가지고 나가야 되니까 외환 수요가 증가했었죠. 환율이 오르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틀렸네요. 국내 이자 상승은 환율. 자, 요거는 국내 이자율하고 이자율 변화는 요건 뭐죠? 증권 투자죠. 우리나라의 채권 수익이 높아진다? 그러면 해외 자본이 우리나라로 유입되겠죠. 우리나라 증권사로 들어온단 말이야. 자본이 유입되면 어떻게 돼? 아까 유출될 때는 수요 증가, 유입될 때는 들어오는 것이니까 외환의 공급을 늘리게 되겠죠. 그래서 환율이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간단하게 조금만 정리 좀 해주세요. 그래서 118페이지. 그 다음에 이제 통화정책에 관한 얘기인데 119번 한번 보시자고. 법정 지불 준비율을 낮췄다. 그럼 우리가 통화 공급 함수 기억하고 있어야 되죠. C 프로 Z 1-C 1에 H가 되잖아요. 통화 승수, 현금 통화 비율, 지불 준비율, 본원 통화, 통화에 대한 결정이 되는데
법정 지불 준비를 낮췄대. 그러면 통화 승수가 커지죠? 그러면 통화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이야기야. 그럴 때 어떤 효과가 기대되느냐 하는 얘기죠. 통화량 증가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일단 답부터 찾자고. 3. 통화량 증가하게 되면 국내 시장 어때요? 통화량이 증가했죠. 그래서 통화시장에서 이자가 내려. 이자가 내리니까 투자가 증가할 것이다. 이게 답이에요. 다른 거 보십시다. 1번 수입 증가, 무역 적자 감소. 그래요? 보세요. 이자가 내리면 아까 외환시장 어떻게 됐었지? 우리나라에서 나가죠. 자본 유출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외환의 수요가 증가해서 환율이 올라. 환율이 오르면 어떻게 되나요? 무역수지 개선되겠죠. 경상수지 개선이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자율이 내리니까 저축은 줄겠죠. 저축률은 줄어들 거고. 3번이 답이고, 실업과 인플레이션이 모두 상승할 것이다. 이건 어때요? 그렇죠. 이자율이 내려서요. 저축이 감소, 소비 증가, 기업 투자하게 되니까 우리나라 총 수요는 증가했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총 수요 증가해서 생산 증가, 물가 오르죠. 그러면 인플레이션 발생하고 생산이 증가하니까 실업률은 낮아지겠죠. 그 다음에 재정 적자 얘기 이거 한번 보실래? 이런 변화가 생기면 말이에요. 통화정책 효과죠, 이게. 소득이 증가해. 그럼 이게 재정에 어떤 효과를 가져올까요? 국민소득 증가하니까 거두는 소득세, 조세, 징수액이 많아지겠죠. 재정은 개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화정책 요것에 국내외 효과를 한번 쭉 했으니까 한번 챙겨주세요. 자, 그 다음에가 콥도그라스 함수인데 우리 시험에서 요게 최근에 콥도그라스 함수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어서요. 요번에 모의고사에서 한번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우선 눈으로 확인해야 되죠. 알파, 베타. 합이 1이어야지 콥도그라스 함수고요. 그 다음에 요거 기억나십니까? 요것의 의미. 요거는 생산의 노동 탄력도죠. 노동이 1% 증가할 때 GDP가 0.6 증가하더라. 요거는 생산의 자본 탄력도란 말이야. 자본 1% 증가할 때 GDP 0.4 증가하더라. 요거 기술 수준을 나타내는 기술 상수죠. 그럼 이제 보자고. 가. 그렇죠. 알파, 베타 합이 1이니까 규모 보수 불변입니다. 가 맞고 나. 자, 경제 성장률이 5%래. 자본이 3% 증가했대요. 얘가 3. 노동은 4% 증가했대요. 그럼 요거 보실래? 3 증가했는데 얘가 0.4니까 곱해서 1.2 GDP 증가죠. 곱하면 2.4 GDP 증가죠. 얘가 5% 증가했어. 그럼 얘가 3.6이니까 여기 기술 상수항이 얼마 증가했다? 1.4%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콥도그라스 함수에서 기본적인 거. 바.
자본의 한계 생산성은 1인당 자본에 비례한다. 보세요. 1인당 자본이 LK인데 증가해. 그럼 어때요? 수학 체감 법칙에 의해서 MPK가 줄게 되죠. 반비례해. 비례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요게 탄력도를 의미하기도 하고 또 분배율이죠. 전체 GDP 자본한테 나뉘어지는 게 40%, 60%. 노동 분배율 0.6, 자본가에게 분배율이 0.4. 그래서요, 콥더그런스의 특징, 요거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21번입니다. 여가가 정상제이다. 노동 공급에 관한 얘기죠. 그냥 읽어보면 되겠네요. 무슨 기회비용, 그렇죠? 여가의 기회비용, 임금이 오를 때, 임금이 여가의 기회비용입니다. 오를 때 무슨 효과보다 무슨 효과가 더 크면 노동 공급은 어쩌고 저쩌고 증가하게, 노동 공급이 증가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죠? 니은은 소디 효과. 그렇죠? 그 다음에 디귿. 그러니까 소디 효과보다 어때요? 대체 효과가 더 크다면 노동 공급은 무엇의 기회비용? 여가의 기회비용.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기역이 여가, 니은이 소디 효과, 디귿은 대체 효과가 되겠죠? 네, 그래서요, 노동 공급은 여가의 기회비용이 상승함에 따라 증가하게 된다. 그렇죠? 요게, 네. 그러니까 뭐, 노동 공급에 관한 아주 기본적인 개념을 묻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121번 됐고요. 122번은 그냥 탄력도의 정의이죠. 볼펜이 200에서 100원, 50% 하락이죠. 3개에서 6개, 100배, 100% 증가한 거죠. 그 탄력도 2란 말이에요. 그리고 휘발유는 1,500원에서 1,400원으로 내리면 요건 몇 퍼센트 내린 거예요? 4% 내렸나요? 계산하시고요. 그 다음에 30리터에서 34리터로 증가했다? 요거 변화율 약 13% 되고, 그러니까 계산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해설은 보지 마시고 한번 계산해가지고요. 그게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장 실패 123번 문제인데요. 요거 개념을 좀 잘 보도록 하십시다. 보세요. 사회적 비용, 사적 비용, 불일치. 그러니까 이게 생산의 외부성이 존재하는 거죠. 자, 얘는 프라이빗 MC만 반영을 하는데 사회적 비용이 더 크대. 그러면 프라이빗 MC 여기서 균형을 이루고 있는데 사회적 비용이 더 높다. 그러면 바람직한 균형은 여기죠? 근데 여기서 하고 있다. 그러니까 너무 싸게 많이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고요. 2번, 사회적 편익, 사적 편익. 요건 소비의 예부성이 있는 경우죠. 수요곡선이 사적인 편익인데 공곡선 주어져 있고요. 사회적 편익이 사회적 편익이 사적 편익을 초과한대. 그럼 이건 뭐예요? 소비에 있어서 외부 경제 효과죠. 그럼 이것도 바람직한 균형은 여기, 실제 균형은 여기니까 너무 싸게 조금만 소비하고 있다는 뜻이죠. 3번. 코지 정리는 양자가 협상에 의해서 해결하는 것이죠. 협상에 의한 외부성의 해결. 그런 얘기고.
야, 이게 이제 공공재 어때요? 비경합성, 비배제성. 공짜 소비하려고 하니까 무임승차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비용을 지불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 그 시장 실패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공공재를 그냥 놔두면, 민간기업이 하라고 그러면 생산 못하죠. 생산 못하는 거니까 과소공급이 되겠죠. 5번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요, 제가 지금 설명드린 대로 특히 생산의 외부성, 소비의 외부성 이렇게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124번 문제예요. 고전압파입니다. 근데 고전압파는 우리가 알죠. 임금 신축성에 의해서 언제나 완전 고용 생산. 이자율, 대부자금 시장에서 이자율 신축적 조정에 의해서 세이 법칙. 그쵸? 통화량이 변화봤자 물가만 변화하고 실물 부분에 영향을 줄 수 없다. 화폐 중립성. 그렇잖아요? 네, 이렇게 보고 볼까요? 1번 대구자금 시장 수요 공급에 의해서 이자율이 결정이 돼요. 대부자금 시장. 2번 정부 지출 증가하는 민간 투자 지출을 감소시킨다. 이게 뭐예요? 구축 효과죠? 정부가 확대 재정, 그럼 이자율이 올라서 민간의 투자가 감소, 구축 효과죠. 3번 GDP 대비 정부 지출 비율과 이자율은 반대로 움직인다. 뭐 말이 이상해도 그냥 쉽게 가면 돼. 정부 지출 늘려요. 이자율은 오르죠. 확대 재정 정책 쓰게 되면 이자율이 올라서 구축 효과란 말이야. 3번이 틀렸네요. 4번 소득세 감소. 소득세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정부저축이죠. 세금을 깎았대. 그러면 정부저축 감소죠? 그러면 대부자금 시장에서 요거 정부저축이 줄어서 이자율이 오르겠습니다. 그렇게 지나갔다. 답은 3번이 이제 답이 되고요. 화폐 장기 중립성. 화폐는 변화해봤자 물가만 변화시킨다. 이렇게 됐죠. 자, 이제 마지막 한번 보실까요? 인플레이션이죠. 이거 잘 봐야 되죠.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 예상치 못하게 인플레이션이 생겼으니까 물가가 올라버렸죠. 이자, 지대 오르게 되니까 소득 재분배죠. 요소의 공급자들의 소득이 줄고 요소 수요자, 기업의 소득은 증가했어요.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이 일게 되면 실물자산, 땅, 명목 가치는 증가해요. 올라요. 그런데 은행 예금 뭐 이런 거 금융자산의 명목 가치는 그대로죠. 1억. 그러나 실질 가치는 감소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의 재분배. 금융자산 보유자로부터 실물자산 보유자에게로 소득의 재분배다. 그리고 갈까요? 자, 하나씩 보십시다. 1번 명목 환율이 불변이면 실질 순수출은 증가한다. 요거 기억나요 아까? 실질 환율 외화 표시 외국 상품 가격, 원화 표시 국산품 가격 이랬잖아요. 환율은 그대로인데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했다. 실질 환율이 내리죠. 그럼 어떻게 됐지? 경상수지는 악화된단 말이에요. 순수출이 감소합니다. 틀렸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평이하게 2번 봉급생활자, 연금생활자 분리,
고정이자 지급 장기 채권에 대한 수요가 감소한다. 그렇죠? 예상 물가가 오르게, 인플레이션이 되게 되면 그 이자의 실질 가치가 감소하게 되니까 그렇게 되죠. 그 다음에 구두창비용, 맨비용, 이건 뭐죠? 가격이 변할 때 그에 대응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죠. 그 다음에 물가 오르게 되면 기업의 명목적 조세 부담이 증가할 것이다. 세금은 어때요? 명목 소득에 과세하잖아요. 여기다 세율 얼마 세금 내세요. 근데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면 실질 소득은 그대로라도 명목 소득 증가하죠. 그 세금 많이 내야 되지.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인플레이션 효과였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우리 첫 번째 모의고사였는데요. 아까 처음 말씀드렸듯이 이게 시간도 그렇고 1분에 풀기가 좀 버거운 그런 내용들 문제가 많아요. 제가 이제 의도적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그 점수에 신경 쓰지 마시고 하나하나 시간을 가지고 좀 복습 꼭 한번 음미하셔가지고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점수가 좀 여의치 않다 하더라도요.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제가 일부러 그렇게 낸 거니까 지금. 예, 고생하셨습니다. 모의고사 보시느라 고생하셨고 우리 이제 모의고사 한 번 더 나왔죠. 예, 다음 기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